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은 좀 어땠었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제 IMF에서 이제 올해와 내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이 뭐 2.8%와 3.0%로 이전 대비 각각 0.1%포인트 하향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관련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률 전망이 1.6%와 그다음에 1.1%로 23년과 24년으로 봤을 때 기존 전망치보다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재무장관도 뭐 은행권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3년과 24년 경제 전망 지수가 다소 좀 빠지는 쪽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시아만 다 내렸네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쪽은 다소 조금은 이제 버티는 쪽, 약간 상향 조정 내지는 버티는 쪽이고요. 한국이 조금 빠졌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좀 그냥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국인이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로 출발을 보였고, 기관은 현 선물 매도가 다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쯤인가요? 뭐 저녁에 발표되기 때문에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지수 상승 제한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면서 개별 업종 관련된 장세가 역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주가 과열 논란 속에서 결국 이제 매도 의견 레포트가 오늘 나온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약세 영향 때문에 코스닥은 역시나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기계와 철강, 금속, 운수 장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가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금속 업종 상승을 견인하면서 특히 이제 혼다와의 2차 전지 소재 분야 협력 체결 영향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자동차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과 캐펙스 기대감 등에 따라서 저평가 매력의 완성차 업체와 부품주, 그리고 타이어 업종까지도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장비, LFP 관련주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하락 속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로 수급이 또 이동한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에코프로와 반도체가 매도가 극심하게 나왔습니다. 게임과 일반 전기전자, 제약은 매수를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기계, 의약품, 운수장비, 금융을 매수했고, 전기전자, 철강, 금속, 대형주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장중 기관 순매도 규모 확대에 따라서 증시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는데, 다만 이제 수급 분산 때문에 지수 대비 상승 종목 수는 상당히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했고요. 말씀드렸던 오늘 밤 예정된 미국 3월 소비자 물가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와 관련된 그 지표들이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클리브랜드 연은 전망치 기준으로 봐서는 3월에 CPI가 전년 대비 5.22 정도로 나오면서 이전치 6% 대비 둔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5.5%에서 5.66으로 반등이 전망되고 있어서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표 관련된 뭐 발표 이후에 시장의 통화정책 기대감에 대한 시험대가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국 위안화 약세 흐름과 연동되면서 1320원 중반대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원전 관련주가 부각되면서 기계업종이 상승세를 이었고, 철강 금속이 혼다와 전기차 협력체제 구축 발표한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전일에 이어서 자동차와 부품업종 강세 보이면서 운수 장비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화학이 가장 부진하면서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등의 하락세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보였고,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약세에 전기전자 쪽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유통이나 운송 장비, 부품, 제약 등이 강세 보인 것이 특징주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인데, 이쪽이 좀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은 다소 조금은 하락세가 좀 더 많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자동차 주가 좀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힘 안 빠지고 쭉 밀고 가더라고요. 좀 어땠습니까? 네, 뭐 현대 기아의 합산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5조 원에 육박할 거다 이야기 나오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현대차의 올해 영업이익률 목표치가, 그러니까 OPM으로 불리는 영업이익률 목표치가 원래 7.5%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전망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8.3%까지 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추정이 되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흐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갈 거다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뭐 현대 잘하지만 기아도 더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기아의 호실적 배경에는 결국은 이제 생산 정상화라든지 네. 그다음에 평균 그 판매 단가 그러니까 ASP가 올라가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수급난 개선 때문에 신차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특히 이제 SUV라든지 뭐 제네시스 라인업과 같은 약간의 이제 ASP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수익성 강화가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뭐 이런 부분에서 양적과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평가가 되면서 완성차도 다소 좀 무거운 섹터이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제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전기차 24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31종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전 세계 공장에서 364만 대 생산하겠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323만 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량 증가도 41만 대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올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25만 8천 대 전기차 판매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아마 물량 증가 기대감에 역시나 부품사 쪽에 온기가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기아가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 이제 실적이 좋았던 뭐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물량 증가보다는 이제 믹스 개선 때문에 실적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들은 실적단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올해 이 같은 뭐 발표는 결국은 이제 양적 증가에 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부품사들의 턴어라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24조 원 투자 계획이 캐펙스 투자로 또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뭐 만도라든지 HL 만도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캐펙스 관련된 뭐 전동화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차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부품사가 좋았는데 또 특이할 점은 디지털 제조 시스템 관련된 현대기아의 스마트 팩토리 브랜드 이포레스트 기술과 뭐 효율화, 지능화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설비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오늘도 상당히 좋았다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발표 내부로 보면 이 관련된 그 캐펙스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 자동화 관련된 부분을 99%까지 내재화하겠다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제부터 해서 오늘 오전까지는 이 로봇 관련된 뭐 감속기 뭐 SPB 테크라든지 SPG 이런 종목들도 어제 좋았고 오늘 아침에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소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약간 윗골을 대고 빠지긴 했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품사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그 가운데 지금 SM 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특징적으로 오늘 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SM 코어 같은 경우도 뭐 11일 날 SK와 440억 계약을 추가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좋았던 모습이었고 SM 코어 같은 경우는 SK 그룹 계열사로서 이제 로봇 스마트 물류 자동화 사업 영위 중에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T 로보틱스가 SA온과 295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에 대한 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마 추후 설비 투자 계획으로 1조 5조 원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되면서 아마 SM 코어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가운데 SM 코어도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 나왔고요. 관련해서도 현대기아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아마 최근에 이제 물류비 이슈가 좀 있었는데 타이어 업종이 좀 올라가는 게 어제 넥슨 타이어가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 업종도 동반 상승인데 타이어 업종의 스토리는 다소 좀 물류비 정상화에 따른 이익 정상화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타이어가 뭐 물량 증가 이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치솟았던 물류비가 빠지면서 이익 정상화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타이어주들도 같이 좋아진다. 이런 논리로 어제 오늘 리포트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과 스마트 팩토리까지 종목 잠깐 살펴봤고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도 오늘 좀 꿈틀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제 전기차 충전 편의 극대화, 충전 네트워크 지속 확장, 뭐 이건 당연히 가는 겁니다. 뭐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많이 팔리면 충전기 관련된 인프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충전 인프라 품질 검증 센터 이게 ECQV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설립을 통해서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충전기 품질 확보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
현대기아의 계열사인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도심의 부족한 초고속 충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25년까지 초고속 충전기 3,000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발표했습니다. 근데 3,000기라 생각하면 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을 따지고 보면 주유소 개수를 생각하면 그렇죠. 충전기 3,000개가 정도가 많은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확장 국면에 맞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이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 2,830만 대 정도를 예상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리고 이제 2032년까지 신차 가운데 67%를 전기차로 이제 채우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충전기가 미국 시장에서 약 77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역시 현재 대비 한 8배 정도의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쪽과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됐죠. 그래서 뭐 Y2 솔루션, 뭐 오트렉스, 웰바이오텍, 휴맥스 홀딩스, 뭐 윌링스 등과 같은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증권에서 이야기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PBV라는 공장 착공과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PBV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Purpose Built Vehicle, 그러니까 이제 목적 기반 차량으로 불리는데 이게 배달이나 택시 등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으로 이제 이야기되면서 기아 쪽에서 이제 25년 중형급 사이즈 첫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PVV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차체를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딜리버리라든지 차량 호출, 그다음에 기업 간 B2B 등의 각종 비즈니스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간 10만 대 정도 규모로 이제 이야기되고 향후 20만 대까지 확장 가능한데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뭐 내부 구성이나 보험, 충전 등의 차량 판매 연관되면서 서비스 매출 창출이 또 가능하다고 삼성증권에서 이제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관련된 수혜주로서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 SL, 성호하이텍 등과 같은 종목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부품사들 포함해서 다양하게 스마트 팩토리, 충전기 등등 이 자동차 관련된 쪽에 관련된 다양한 테마성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까지 살펴봤고, 오늘 중국발 황사는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맞아요. 예, 여러분 일단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건 안 좋지만 중국 관련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소식도 이제 간간히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신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 지방 정부가 올해 최소 12조 2천억 위안, 그러니까 2,333조 6,900억, 그러니까 2,333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죠.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할 것으로 이제 외신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의 31개 성, 시, 자치구 자기구 중에 올해 지출 계획을 공개한 21곳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결국 이 같은 인프라 투자액을 추산했다고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1분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분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지표를 봤을 때 이렇게 뭐 하반기 이후로 이제 이 2,335조면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분석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를 뭐 따지고 보면 지난해보다 이 인프라 투자가 17%나 늘어난 어떤 금액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마 투자 대상이 주로 도로나 철도, 이 교통발전시설 산업단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근간에 따른 이에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분류되는 쪽이 있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중국 신규 대출 지표도 굉장히 호조가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하는 3월 가계대상 대출이 1조 2,400억 위안으로 전월 2,081억 위안 대비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회복의 중장기 대출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시작은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기계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는데 아마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최근에 건설 붐에서도 확인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 건설사업 활동 지수가 65.6으로 지표가 나오면서 작년 12월 말 54.4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상당히 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건설 기계 중심의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대창단조, 두산바켓, 진성TC 등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들이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건설 기계도 좋고 네. 그다음 말씀드릴 철강 업종들도 같이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철강 업종 한번 짚어주셨는데 역시 그 스토리도 이어질 뿐더러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뉴스가 있었으니까 그거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프라 투자는 역시 건설 쪽이 좋아지면 철강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 쪽이 약간 1분기가 이제 슬로우하다 보니까 중국 쪽의 철강 업체는 굉장히 업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바닥권에서 조금 드는 정도인데 다만 철강 유통 가격이 오르는 이런 부분들이 활기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몇 개 있는데 어제 마감 시황 때 제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열연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미국 쪽의 열연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말씀드렸던 자료도 보여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의 조간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국내에서 회복세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조강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어내는데 철강주는 역시 이제 중국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아까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가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긍정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쪽의 열연 가격이 올라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지역별 열연 가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쪽이 급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미국 쪽의 열연 가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 옅은 파란색 쪽이 유럽 쪽인데 이 부분도 고개를 들고 올라온다는 보고요. 중국 쪽은 다소 좀 이제 덜 빠지긴 했지만 조금 슬로우합니다. 이게 상승폭이 약간 기울기가 좀 슬로우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약간 탈피하는 부분도 보이고 동아시아 쪽의 수입 부분도 약간 올라온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12월부터 최근에 열연 가격 상승이 6차례 이상 가격 상승이 또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튀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키움증권에서도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부터는 글로벌 철강 가격과 비철 가격 상승세가 1분기보다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는 키움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기점으로 이제 리오프닝에 들어갔던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도 2분기부터는 좀 가팔라질 것으로 이야기되면서 관련된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인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 열연이 연초 대비 69.6%나 급등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톤당 $1,188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주요 철강 공장의 공급 차질과 인프라 투자 상승세가 결국 열연 가격 상승을 계속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제철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설용 강제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중국에서 4.7% 감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강제 재고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가 올라오니까 가격 상승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있고 아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이제 혼다와의 전기차 사업 분야에 대한 MOU 체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2분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 국면과 더불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은 철강뿐만 아니라 비철 가격 같은데 가격도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철강 업종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있지만 구리 가격 모멘텀에 방산 사업 성장성도 부각 중인 풍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홀딩스도 좋았지만 중소형 철강주도 좋았고요.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알루코, 대한금속, 풍산, 이구산업 등의 비철 금속도 좋았고 그다음에 아까 포스코 홀딩스는 역시 혼다그룹과의 소식도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철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차례가 됐습니다. 네, 참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오늘 참 어질어질하게 만들었던 에코프로 좋을 때도 저희가 짚어드리지만 안 좋을 때도 점검을 하면서 짚어드려야 되니까 에코프로 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총평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둘 다 사실 오늘 매도 의견과 같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거기에다가 대주주 지분 매각 보도가 나온 엔캠도 시장에 좀 약간 찬물을 끼얹은 거죠. 뭐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주주가 지분 매각한다. 이게 약간 많이 그렇죠. 올랐으니 네. 뭔가 엑시트를 하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도 시황이 별로 이제 좋지 못한 뭐 분위기를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에 대한 보고서를 따르면 하나증권에서 나왔죠. 그래서 27년 기준 자회사별 예상 이익 기준 에코프로의 합산 목표 시총은 11조 8천억 정도로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제시를 한 겁니다. 에코프로 BM을 5조 8천억, 머티리얼즈를 3조 6천억,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을 6천억,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를 8천억 정도로 포함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전일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약 20조 원으로 목표한 기업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굉장히 고평가됐다고 이제 평가했기 때문에 이 하나증권의 목표 시총이 11조 8천억이니까 에코프로 전일 시가총액이 20조 원이니까 이건 뭐 괴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은 에코프로는 배터리 산업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이 코멘트를 보면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위대한 기업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이미 넘어섰고 2030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좋은 주식이라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는 관점을 공개를 한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 발표를 공시했지만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소폭 하회를 했지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뭐 가이던스 대비 소폭 하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이제 6개 계열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주회사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6개 주요 계열사가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아시다시피 배터리 양극재 제조 사업,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사업,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비상장이지만 수산화 리튬 사업,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비상장이지만 전구체 사업, 그리고 에코프로 CNG는 비상장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그리고 에코프로 AP는 비상장인데 산업가스 생산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차 전지 밸류체인 수직 계열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수직 계열이 잘 됐다고 형성됐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면서 주가들이 좋았던 거죠. 다만 이제 오늘 리포트에 대한 이견이 이제 상당히 좀 굉장히 활발하게 SNS에서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에코프로 밸류에이션 테이블입니다.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요. 여기서 오늘 좀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가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뭐 다른 뭐 자회사들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제 27년 예상 기준으로 봤을 때 OP를 약 35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매출 규모나 이런 이익 OP를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SNS 상에서 이야기됐던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관련된 추정치에 대한 논란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좀 과도하게 낮게 잡은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순이익, 그러니까 이익 단위 2022년 기준으로서도 이노베이션이 이미 이제 1,000억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27년 기준 OP를 이렇게 350억으로 좀 낮춰 잡는 게 이게 조금 맞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약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기여하는 지배주주 순이익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매출에서 내부 거래가 있는 겁니다. 계열사 수직 계열화도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계열사끼리 거래가 있는데 이 내부 거래를 제거하면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것이 수긍이 간다는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작년 기준 이익이 1,000억이 넘는 회사인데 27년 기준 이게 뭐 약 한 350억 정도 잡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단순 오류인지 아니면 뭔가 어떤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낮춰 잡은 건지, 예를 들어서 뭐 리튬 가격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 리튬 가격이 빠진다는 조건으로 빠진다면 조금 이게 뭐 굉장히 좀 많이 낮춰 잡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27년 리튬 가격이 어떻게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이 낮춰 잡은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좀 이제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슈인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22년에서 27년 사이에 내부 거래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관련된 내부 거래 비중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부 거래 비중이 70% 이상까지 내부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기여하는 지배주주 순이익을 계산하는데 매출에서 내부 거래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빠지는 쪽을 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좀 다른 이야기죠. 이야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정말 이 분석 자료가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어떤 관점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분석 테이블로 보면 그런 분석 테이블이어서 이게 뭐 뷰에 따라서 논거에 따라서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도 이제 좀 정확하게 단언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에서 뷰가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에코프로 BM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도 다소 조금은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투자 의견은 홀드로 나왔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서 26만 5천 원을 에코프로 BM을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전일 종가가 29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2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리포트는 매도 의견과 같은 리포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투자증권의 에코프로 BM 리포트도 다소 좀 부정적인 리포트다 볼 수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을 27년까지 사업 계획 기준으로 땡겼을 때 한 20배 정도 기준인데요. 근데 이제 뭐 동사 캐파가 30년 100만 톤까지 확대 가정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양극재 단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2030년 실적까지 일부 선반영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은 코멘트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지만 이제 의견은 홀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상단을 막는 어떤 그런 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엔캠의 대주주 뭐 블락딜 추진 소식도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됐다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뭐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이수화학, 대주전자재료, 첨보 등등 코스모화학 등등 뭐 실리콘 응급제, 뭐 도전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4월 전체 코스닥이나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대금 추이인데요. 이게 보면 4월 10일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공매도 금액이 좀 많이 는 게 보입니다. 그 4월 10일 정도 수준부터 좀 많이 늘었죠. 공매도가.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눈에 띄긴 하네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또 공매도가 많이 는 상태에서 이게 좀 리포트가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참고를 할 필요 있고 만약에 주가가 또 많이 빠지면 기존에 좀 뭐랄까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고점 상태에서 샀던 분들은 다소 조금은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신용이나 융자 같은 부분들을 조금은 저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도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오늘 나온 뭐 그냥 현상에 대해서 제가 네. 설명드린 거니까 뭐 좋다 나쁘다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다만 이제 좀 이와 관련해서 좀 약간 KB증권에서 좀 약간 독특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KB증권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과거에 2차 전지가 약세일 국면에서 좋았던 업종 관련된 퀀트 계량 분석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 나와서 좀 재밌는 자료라서요. 이게 뭐 2차 전지가 빠졌으니까 뭐 이걸 보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과거 퀀트 계량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2020년 이후에 2차 전지 업종의 약세기가 이렇게 3번 정도 있었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3번 정도. 그래서 첫 번째는 21년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리고 1년 11월부터 22년 3월 때까지 이렇게 이제 등등 3번 정도의 2차 전지 업종의 약세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2차 전지 약세 시기에 업종별 수익률과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보시면은 이 왼쪽 쪽에 보면 업종별로 나와 있고 가운데쯤에 보시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1차, 2차 약세 국면에서 아웃퍼폼했던 섹터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섹터들이 그 코스피에서 2차 전지 업종의 약세기에 두드러지게 상승폭이 좋았던 섹터를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가 향후에 이런 섹터가 똑같이 뭐 반복이 될 거라고 보기엔 좀 쉽지는 않지만 퀀트 계량 분석을 통해서 2차 전지가 좀 쉬어갈 때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냐에 대한 계량 분석 자료인데요. 약간 좀 좀 독특하다 싶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보면 철강이라든지 운송업종, 그다음에 호텔 레저 서비스, 유틸리티 등등에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 오늘 뭐 철강도 좋았고 운송도 좋았고 약간 오버랩이 좀 되는 그러네요. 분위기가 있어서 네. 약간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 어떤 독특한 어떤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분석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그냥 뭐 뭐랄까 참고를 해보자 이런 예.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똑같이 뭐 재현이 될 것이다 볼 수는 없지만 과거의 데이터 3번 정도의 그 시기에 어떤 섹터가 또 움직였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센터장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라도. 네, 우선은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언급을 하시고 네. 사실 이런 그 리포트에 따른 주가 급락이 나타나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리포트 작성 과정과 그 원칙 등에 대해서도 좀 의식하실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공매도와 짜고 친다라고 보실 문제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12개월 이내의 예상 목표가예요. 네. 그래서 올해와
와 아니면 뭐 사큐포워드 아니면 24년이나 25년 실적을 끌어와서 그 근거한 성장 가치와 기업의 내재 가치 등을 종합해서 목표 주가라는 것들을 산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계리율이 25% 이상 벌어져 있으면은 바이, 그리고 10% 안으로 좁혀들게 되면 홀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원래는 셀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홀드 내지 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게 된 것은 지금 24년, 25년 실적을 끌어와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도 이미 시가가 그것을 넘어가 버려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낮췄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12개월 예상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100만 원 가고 20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실성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시기. 10년 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차를 조금 더 조정하는 작업과 가급적 숫자에 근거한 내용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인 거고, 아까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에코프로나 에코그룹주들이 좋은 회사라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네.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의 주식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의 이런 변화의 과정을 또 좋은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 너무 감정에 휘둘릴 부분 등은 네.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점을 조금 걸러서 보시는 부분 등이 오히려 투자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의 코멘트도 들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짧습니다. 여러분 여기서까지 서로 싸우지 마세요. 시장 네. 투자하기도 너무 힘들고 시장도 힘든데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그럼요. 정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뉴스들과 코멘트까지 들어봤고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은 저희가 꾸준히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여기는 버텨줍니다. 좀 여기는 어땠습니까? 네, 뭐 구조적 성장 국면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왔고 4월 초부터 역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또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제약바이오의 구조적 상승 추세를 위한 조건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4월 들어와서 K 코스피 쪽의 의약품 쪽은 6.6% 뭐 전일 기준입니다. 4월 들어와서 이제 올라왔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도 5.6% 수익을 기록하면서 사실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장기 부진에 따른 저가 매수 움직임 그리고 연초 대비 강세를 보이는 코스닥 시장의 뭐 순환매 요인도 볼 수 있다. 뭐 분석이 됐는데 사실은 뭐 구조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펀더멘털 성장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분기점은 그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C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화되면서 모멘텀이 온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이 지난 10월 뭐 부분 가동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정도부터는 실적 확인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도 이제 상저하고 쪽으로 아마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고요. 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올해 5월에 FDA 승인과 7월에 미국 출시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라든지 미국 직접 판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플라이마 그다음에 램시마 SC 등의 향후 출시 품목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유플라이마가 이제 미국 상위 쪽에 이제 PBM 쪽에 등재가 되면 아마 이를 비롯해서 24년 초 출시 예정인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도 또 빠르게 선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그룹이나 한미약품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큰 주식들이 일단 펀더멘털상의 개선의 온기가 계속되면 중소형 제약사라든지 바이오텍에도 사실은 수급적으로도 온기가 전달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발췌해 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대비 제약바이오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 그때 당시 그러니까 거의 저점까지 빠졌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바닥권까지 최근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낙폭이 컸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 올라갈 때 이제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소외됐던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나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바이오텍 중에 뭐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8건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알테오젠이 2조 6천억,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1조 2천억, 레코균 바이오 1조 1천억
1,000억, 오스토코텍이 이제 7,700억 정도 수준인데 이러한 것들이 기술 일정 계약이 나오면서 또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뭐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또 3사 합병 관련된 이슈가 또 긍정적인 뭐 어떤 이벤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휴미나 바이오시밀러의 런칭도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암 학회 관련해서 14일부터 진행되는 암 학회 AACR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 뭐 연구 과제를 뭐 7개를 가장 많이 낸 것이 또 한미약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되면서 또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뭐 4천억 정도 투자가 모멘텀이 되면서 관련주들로 좀 움직였고요. 신약 관련된 뭐 FDA 승인도 두 번째 이야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이 아니냐. 거기에 보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센티멘트적인 부분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다소 좀 긍정적인 환경으로 간다는 점도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이렇게 살펴봤고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장중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탄력이 더 커진 종목이기도 한데 한국전력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전일 전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부산에서 그랜드 샵스 영국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부, 그러니까 에너지부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기가 장관을 만나서 영국 신규 원전 사업 참여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해상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 효율, 전기차, 송배전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결국은 원자력 관련된 쪽이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신재생 분야 관련된 협력 기대감이 또 언급이 됐기 때문에 LS라든지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비티, 윌링스, 에로티 백큐ම් 등의 풍력, 태양광 에너지, LS는 뭐 전배선 이쪽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테마성 움직임이 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한전 살펴봤고 요즘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랑 페라리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네. 요즘에 뭐 OLED 관련한 소식들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랑 LG 디스플레이인데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장 후반에 이제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WOLED TV 패널 공급 협상을 재개했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삼성에서 LG 쪽에 WOLED 패널을 구입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됐냐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됐지만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유야무야 되면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시 이제 오늘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한 2~30만 대 정도 수준의 WOLED 초도 물량 납품 논의를 이제 다시 시작했다라고 이제 전해졌고요. LCD 시장에 대한 뭐 중화권 패널 업체들의 여러 가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재무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LG 디스플레이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좀 환경이 재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조직 간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바꾸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 이야기 들리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WOLED를 본다면 한 1,000만 대 정도 수준 정도로 아마 좀 이렇게 캐파를 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삼성이 작년에 이제 그걸 사줬다고 한다면 아마 그게 충분히 이제 1,000만 대 이상 이제 아마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삼성이 이제 그걸 구입하지 않으면서 한 600만 대 정도가 아마 작년에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이제 가동률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약간 좀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LG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아마 이제 21년이나 22년도에 이제 납품 관련된 기사가 똑같은 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도 진행이 되다가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오늘 기사 내용만 보고 있으면 그때보다는 올해는 납품 성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삼성 쪽에서 LG 쪽에 좀 단가를 좀 낮춰달라는 요구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협상도 안 되고 있어서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말도 그때 뉴스로는 그렇게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 우리끼리는 알 수 없죠. 그거는 우리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추정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재무사정이나 여러 가지 적자 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은 아마 조금 단가 협상에서 아마 조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기사들을 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향 미쳤는데 아마 이제 만약에 올해 그게 이루어진다면 내년 초에 WOLED 탑재한 OLED TV 출시 기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조달을 하면 네오 QLED 8K라든지 QD OLED 4K보다 좀 더 낮은 라인업에 미치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OLED TV를 자체적으로 냈는데 라인업이 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단가라든지 TV 라인
라인업도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비싼 쪽, 그다음에 중간급 뭐 조금 가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쪽 네. 라인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연평균 100만 대 후반에서 200만 대 정도 내외의 물량을 공급받는 단연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야스라든지 LOT 베큐um, 인베니아, 뭐 영우 SDP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일부 OLED 관련주가 올랐는데 이제 관련주 중에 이제 좀 재밌었던 것은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야스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주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우리 ENL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회사도 보면 주주 현황이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주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OLED 관련주가 아닌데 이제 주주 현황 아니요. 뭐 관련주죠. 아, 관련주기도 네, 하고. 네네. 근데 마침에 LG 디스플레이가 네, 주요 주주로 하고. 이제 뭐 거의 2대 주주 형식으로 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OLED에 대한 뉴스들과 그리고 종목들까지 살펴봤고 저희가 앞에서 황사 건강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되나요? 황사는. 네, 그 부분은 이제 기상 정보입니다, 갑자기. 기상 정보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네, 맞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네. 그것도 조사해 왔군요. 네,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일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발언한 황사가 금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황사 위기 경보가 주위로 격상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황사는 오늘 14일 금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참고하시고요. 이제 주의 단계의 황사 위기 경보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황사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전일 오후 5시 전국에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주의로 격상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뭐 데프콘 우리가 봤을 때도 네, 비슷하고요. 네. 그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따르면 이제 오늘 오전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경보가 내려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황사,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마스크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테마주 매매를 하려면은 또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사라지는지도 알고 있어야지 이제 맞습니다. 빠져나오는 것도 생각을 할 네, 테니까. 맞네요. 금요일, 예. 그래서 주말에 네. 비 오면 좀 사라진다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라진답니다. 예. 마지막 원숭이 두창 소식도 또 네, 있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원숭이 두창은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뭐 몇 명 안 그렇죠. 된다 네, 이렇게 네. 해서 이게 우리가 한참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을 때 원숭이 두창 그거 뭐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로 주가가 움직여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 난데없이 지금 다시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뭐 오늘 7번째, 8번째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국내에 추가로 확인됐다. 이게 뜸하다 갑자기 또 확진자가 나오니까 조금 찾아낸 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그 사람들 찾아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확진자 모두 서울 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증상 발현 전 8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전혀 없는 걸로 이제 확인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게 생겼는지가 알 수 없고요. 질병청 입장에서는 이제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사례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지금 이게 나오는지 조금 불명확하게 이야기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일본의 후생노동성, 그러니까 한국의 보건복지부죠.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전날 어제 원숭이 두창 감염자 10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일본에서? 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원숭이 두창 누적 확진자 수가 106명이라고 합니다. 뭐 상당히 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 볼 수 있는데 국내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일본 쪽에 급증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국내에서 오늘 같은 경우 8번째 환자인데 어느 정도로 정말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관련된 뭐 원숭이 두창 테마주들이 상승세 보이는데요. 더 확산 안 되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2명이면 적긴 한 건데 그 원숭이 두창 걸린 분들 그 이제 증상들 사진 보면 네. 좀 치사율이 높은가요? 치사율이 높은가요? 아 그거는 저도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예. 치사율이 높으면은 오히려 감염력은 떨어지니까. 그냥 보기에 네.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명도 되게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것도 어쨌거나 조심하시고 시장에서 테마성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다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